안녕하세요, 모토이슈 민우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스즈키 뉴 모델 소식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2월 5일인데 오늘 스즈키 관련한 뉴스가 있었죠? 어떤 뉴스였습니까? 스즈키가 스즈키 모터사이클 글로벌 살롱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에 하야부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하야부사 기대하던 모델 나왔네요. 스즈키의 투어링 기함이죠. 네, 하야부사의 이슈를 가지고 오늘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토 나경남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모토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네, 오늘 스즈키 글로벌 페이지를 통해서 네, 하야부사가 공개됐죠. 보셨나요? 네,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같이 보고 진행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스즈키 코리아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공개를 하고 이제 글로벌에서는 그 글로벌 살롱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두 개를 한 번에 띄워놓고 봤어요 저희가. 근데 그 보니까 스즈키 코리아 유튜브 채널의 최대 접속자가 760명 이렇게 다 해서 보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보셨네. 스즈키 코리아가 한글화 작업을 미리 해놓고 영상을 런칭을 딱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영상이 좀 길긴 했어요. 한 40분, 50분. 그렇게 길었어요? 네. 역사 얘기하고 네,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코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고래다. 고레다 얘기는 그 얘기 모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레다요. 네. 코레다 얘기를 하려면 짧게. 네. 스즈키의 이제 거의 처음에 네, 초창기 모델이고 중, 스즈키가 그 스즈키의 스포츠 이제 레이스로 가는 그 어떤 처음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또 기사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링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스즈키가 이번에 스즈키 모터사이클 글로벌 살롱이라는 컨셉트로 온라인에다가 가상 현실로 딱 그 모터쇼 현장을 차려놨죠.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뭐 근래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실 스즈키가 이걸 이렇게 빨리 대처할 줄이야 라는 그 놀라움이 제일 컸고요. 스즈키가 사실 이런 거 되게 늦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되게 빨리 대응해서 잘 해낸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조건희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저번에 할리도 그렇고 이번에 스즈키도 그렇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프로모션 영상 내고 모델 설명 영상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 영상 몇 개 내고 보도자료 뿌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할리데이비슨도 카운트다운 걸어놓고서 버추얼 런칭하고 스즈키도 카운트다운 걸어놓고서 글로벌 런칭한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너무 기대감이 커져서 그런 건지 오히려 약간 좀 그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모터쇼 저희가 이제 모터쇼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상현실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 모터쇼 현장에 온 것 같은 거는 현장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저희가 조작해 보면서 그 모터사이클에 실제로 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었게 연출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 그래픽이나 이런 게 거의 한 15년 전 거 이렇게 돼가지고 매운맛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너무 기대감을 부풀렸다. 네.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이번에 런칭이 2월 5일 전 세계 최초 공개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한 며칠 전쯤에 좀 김새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인도 쪽에서 유출이 좀 됐죠. 네. 뭐 괜찮았어요. 그냥 근데 저는 사실 영상 유출되기 전에 또 스펙표처럼 팩트 나와 있는 거 이제 누가 사진을 또 먼저 한 게 있었어요. 그거 먼저 봤었고 그래서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었는데 영상이 거의 한 클립이 그냥 통으로 나와서 앞전에 있는 프로모션 영상식으로 하는 그게 통으로 나와서 그거 사실 일부러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에는 피해가 컸다. 피해가 컸다. 근데 확실히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렌더링 이미지랑은 완전 다른 디자인이어서 그렇죠. 스키가 보완을 철저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아쉽게. 근데 이런 점들이 스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 대형 모터사이클 쇼 향방이 아직까지도 좀 미지수인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식의 작업들을 앞으로 타 브랜드들이 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고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그 계속 흘리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고를 안 하고 그냥 빵 넣든지 네. 아니면은 계속 흘리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계속해서 조금씩 흘리면서 일부러 의도해서 흘리면 의도한 것 이상으로 흘러나오지는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결국 이렇게 2021년 풀체인지로 돌아온 하야부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3세대 모델이죠. 하야부사의 역사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유명한 모델이라 잘 아시겠지만 1999년에 하야부사 1세대가 처음 나왔고요. 당시 이제 일본 4대 브랜드 중심으로 그 300km를 누가 넘냐가 굉장히 경쟁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가와사키, 혼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기반상에서 넘은 거 말고 실측 속도로 넘은 게 하야부사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처음에는 1298cc였다가 이후에 이제 1340cc로 배기량을 높였고 그렇게 해서 20년까지는 2세대가 왔죠.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2세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팔렸고 근데 이게 유로 4 대응을 안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이 됐었고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그 유로에 대응하지 않는 시장들은 판매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죠. 하야부사가 언제 출시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백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하야부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정말 시일라 칸스죠. 살아있는 화석 같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굴러다니고 그리고 신형처럼 보이는 모델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연식으로 나왔던 2018년도, 17년도 이때 모델들도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타시는 중장년 라이더분들이 타고 다니셔서 그런지 저는 공백이 있었던 것도 오늘 지금 얘기 듣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그 뭐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네. 길에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옛날 모델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만 그 어쨌든 2008년부터 20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모델 체인지가 없어 왔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팬들은 이제 신모델이 언제 나오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보면은 뭐 우리 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스즈키는 이런 식의 그 상징적인 모델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있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스트롬, 뭐 DR도 그렇죠. DR도 그렇고 카타나, 버그만, 그리고 버그만, 인트루더 또 있습니다. 임펄스, 이나즈마. 이게 사실 같은 모델이지만 이나즈마 임펄스를 꼭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그 상징적인 라인업을 갖고 있는 스즈키의 입장에서는 써먹을 만한 카드니까 모두가 다 기다렸을 거예요. 네, 이번에 3세대로 돌아온 하야부사 어떤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엔진이 중요하지만 엔진은 배기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설계가 새로 다듬었다는 점. 그래서 새로운 엔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셰시도 바꿨고 그렇죠. 또 전자장비가 스즈키스럽지 않게 완전 대거 투입했고 스즈키도 전자장비제는 넣잖아요.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엔진과 셰시가 변한 풀체인지고 전자장비 투입이 크게 많이 되었고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전작에 이어서 하야부사의 디자인 큐를 계속 이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디자인 변화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변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저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1세대 하야부사랑 3세대 하야부사 보시면 어떤 게 더 멋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1세대 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세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유선형의 디자인을 그 전반적인 디자인의 성향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웠고 그 뭐 세련되게 다듬어진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역시 최고의 하야부사는 역시 1세대다. 고인물이라서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새로운 젊은 피로서 이 하야부사의 디자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저도 1세대 하야부사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스즈키는 항상 그 디자인에 다 철학과 그렇죠. 그 이유가 있다. 지금 딱 측면에서 딱 보면은 그 옆에 페어링에 딱 크롬 라인을 넣어놓은 그게 있는데 그게 이 엔진에서 그 힘이 뿜어져 나가는 그거를 머플러까지 형상화한 뭐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출력 곡선을 형성한 거예요? 아니, 시선을 통해서 엔진부터 엔진의 힘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그걸 형상화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했다가 역시 설명을 듣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마우라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유로 5 대응을 통한 그 대배기량의 아니 이 얘기 이거 보신 분들은 다 그 생각하실 거예요. 머플러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차가 커서 커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하야부사를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옵션 얘기를 나중에 하긴 할 건데 네. 그 아크라포비치 머플러를 달면 좀 더 멋있게 변합니다. 그 CBR 1000RR SP도 되게 크지 않았습니까? 네 컸어요. 네. 죄송해요. 네, 하야부사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다이나믹을 극대화한 이제 낮고 긴 차체 그리고 유선형의 몸체가 인상적인 모델인데요. 이번에도 과거의 디자인 큐를 이어서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둔 게 인상적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저희가 봤던 사이드 페어링에 그 윙렛처럼 안쪽에 이렇게 그런 연출해 놓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그 사이드 페어링이 공기역학뿐만 아니라 냉각 성능이나 그런 것이랑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가 된 거였고, 그 또 저희가 봐야 될 게 그 일단 위에서 보면은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풍만한 이런 모습. 또 라이더들이 남의 바이크나 타러 갈 때는 옆에서 보지만 항상 보는 건 내가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룰루 탱크도 빵빵하고 여전히 있는 거는 계기반에서도 여전히 옛날 멋이 근데 있는 그 것 진짜 같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옛날 네. 멋. 그 똑똑하잖아요. 그 응. 계기반 이만한 거 만들려면 그 개발비가 엄청 들어갈 텐데 이만한 거 딱 넣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라이더들은 이거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올라가. 아니 원래 그 하야부사 특유의 그 왕눈에 네. 옆에 눈 달려 있는 그 창이지. 네네. 네, 창이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네 네, 개가 네 있고 그 안에 이제 LCD 창 네. 들어가고 했던 그 디자인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이 메달을 꺾는 메달을 꺾는. 그런 얘기도 맨날 했었는데 네. 그 꺾는 재미, 그러니까 이 속도계가 꺾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재미라서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달리면서 요 밑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요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쵸. 하는 그 맛이 있는데 그거 살려준 게 되게 고마워요 저는. 머신이 살아있는 느낌. 네? 디지털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 계기반 디자인 되게 디테일하게 양쪽 끝에는 그 지금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는 컬러로 또 이 장식을 넣어놓고 또 계기반에 이 눈금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한 칸씩 떼서 컬러를 넣어놓고 또 그 LED까지 넣어놔서 시인성을 더 좋게 했다고. 그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 또 아까 자랑하더만요. 그리고 전자장비가 많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그 안쪽에 있는 글러창에 네. 전자장비들을 다 많이 넣어놨는데. 확인할 수 있었어요. TFT 컬러로 들어갔죠. 근데 아직 이 조작하는 거는 그 스즈키 공통으로 쓰는 그 스위치류. 스위치 뭉치는 그거 똑같더라고요. 알천에서 네. 썼던 그 스위치 뭉치 쓰는 네, 거. 알천이랑 뭐 다 공유하는 그쵸. 스위치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색한데 처음 익숙해지면은 되게 큼지막하니 아주 조작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조작하기 좋죠. 근데 생각보다 그 공유하는 부품이 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그 라인업 많을 중에.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헤드라이트 형상도 이번에 음. 바뀌긴 했으나 알천에 약간 유사한 점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지난달 저희 그 도모토 2월호에 하야부사의 역사를 길게 서술해 놨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써놨는데 하야부사의 프론트 디자인은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알천의 디자인으로 가져온 게 됐어요. 근데 사실 하야부사의 첫 스타트를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알천백에서 시작하거든요. 하야부사의 역사를.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되게 맞아떨어지는. 맞아떨어지는. 현재 알천은 오히려 최초의 하야부사에서 디자인이 차용된 것 같은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초창기의 하야부사는 헤드라이트의 구조를 그렇게 가져갔던 게 세로로 배치를 했던 게 기존의 할로겐들 2개씩 이렇게 박아놓던 시절에 공기역학적으로 최대한 앞에서 흡입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세로로 만들고 공간을 넓힌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시대가 넘어오면서 벌브를 버리고 LED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의 알천의 형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20년은 넘게 앞서간 디자인인 것이다. 하야부사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역시
빠르니까 그것도 빨리 갔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디자인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엔진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이 이번에 1300cc 엔진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요? 1340cc 100이랑은 동일하다. 직렬 4기통. 네. 그래서 설명해 보면 나오는데 그 아마 과급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출시하기 전에 터보를 달고 나올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터보. 다 거기 나오는데 고려를 했다. 심지어 6기통까지 테스트를 해봤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선택한 거는 기존의 1340cc 직렬 4기통 엔진이다. 역시 스즈키다. 역시. 저번에 그 저희가 앞서 그 저희 하야부사 저희 한 콘텐츠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스즈키는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엔진을 했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 엔진 필링이 이 스즈키는 항상 그 라이더들이 테스트 라이더들이 나와서 이거는 그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다. 타 보면은 스즈키다. 딱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항상 하죠. 그 결과 이렇게 이걸로 유지했을 것이다. 이게 엔진이 제일 재밌어서. 이번에 새로운 엔진은 중저역 RPM에서 출력과 토크를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선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최신의 전자장비와 합쳐지면서 컨트롤 성능이나 출력 면에서 전자장비와 함께 이제 맞물리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라는 게 발표입니다. 실제로 또 그 영상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저속이 더 강화되면서 실제로 라이더가 느끼는 출력은 더 세졌다고 해요. 출력은 지금 기존의 197마력에서 190마력으로 줄어들었는데 스펙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라이더가 느끼기엔 더 빠르게 느끼고 실제로 최고속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전자 스로틀 바이와이어, 네. 전자식 스로틀도 장착이 되고, 이런 뭐 연료 효율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안쪽에 내부 장치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스로틀 바디 크기가 좀 작아졌는데 뭐 길이가 뭐 연장되고 이러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배기량이 같아도 엔진이 신형 엔진이에요. 네. 보니까 안에 그 저거 뭐야 그 밸브 이런 구조나 이런 크기도 다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효율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실은 스즈키가 모두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그 커넥팅 로드의 형상부터 밸브 뭐 구조 말씀해 주셨던 거는 스로틀 바디의 크기랑 뭐 지름 뭐 이런 것들 세세한 부분들을 다 손봤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엔지니어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을 스즈키는 항상 본인들이 엔지니어적으로 다 고민을 해놓고 그 결과만 딱 보여주고 되게 멋없게, 사실은 멋이 좀 없어요. 대신에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게 항상 스즈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 아까 우리 이민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엔진을 새로 개발한 것과 그리고 전자제어 시스템을 써서 실제 라이더들이 어떤 쾌감,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즈키는 요 엔진, 기존의 익숙한 엔진으로서 더 시원하게 열어젖히고 달려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제공을 하고, 결국에는 컨트롤이 가능한, 라이더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고자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데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장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전자장비 투입이 어떤 것들이 되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이 지금 전자장비가 그 IMU가 들어가죠. 그쵸. 그 네. 관성 측정 장치. 네. 관성 측정 장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ABS, 트랙션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런치 컨트롤, 양방향 퀵시프트,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또 파워 모드 3가지, 또 라이더 모드가 3가지고 사전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그 일반 라이더 모드가 뭐 로드, 스포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즈키는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거 외에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라이딩 모드를 또 3가지를 넣어줬는데,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IMU를 기반으로 해서 트랙션 컨트롤, 또 그 출력 컨트롤, 또 리프트 방지, 윌리 방지랑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을 통합하는 게 그 스즈키 인텔리전트 라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SIRS. 네, CERT. 네 그거를 CERT. 해서
최고의 라이딩을 위한 그거를 만들어준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 썰습니다. 그 스즈키 인텔리전트 라이드 시스템.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아마 브이스트롬. 작년에 출시되었던 브이스트롬 1050 XT. 네, 그때 이 패키지화된 전자장비를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 전자장비의 어떤 그 풍성함 자체는 기존의 대형 완성차들에서 충분히 해오고 있었던 것들이기는 하나 스즈키 브랜드에서는 사실상 좀 보수적으로 전자장비들을 투입을 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하야부사도 앞으로 이런 전자장비를 통한 어떤 라이더들이 느낄 점들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요번에 이 전자장비가 추가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SDMS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였죠? 스즈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R1000, CSX R1000R이 R1000과 R1000R이 등장했을 때 이 시스템이 도입이 처음 됐죠. 이건 어디까지나 슈퍼바이크를 위한 설정이었어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자체가.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나봤던 브이스트롬 1050의 경우에는 어드벤처 투어링 모델이었기 때문에 투어링에서 필요한 거, 그 힐홀드 시스템 같은 거, 슬로프 요런, 뭐 그쵸. 그런 거. 힐홀드 시스템이 언덕에서 밀링 방지. 네, 밀림 방지 시스템이죠. 반대도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투어링 장비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하야부사는 얼티메이트 스포츠를 지향하는 하야부사는 투어링과 슈퍼스포츠의 기능들을 통합한 최종 단계의 그 전자제어 시스템을 갖추었다. 스즈키가 만들어낸 전자장비 시스템의 끝판왕이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사의 그 플래그십 모델에 비한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것도 크루즈 컨트롤이 도입이 되긴 했으나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두카티나 그럼 뭐 심지어 KTM, BMW는 이미 발표를 했었고 네네.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도입이 되는 이 시점에 자사의 가장 강력한 스포츠 투어링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이 투어링이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더모토 2호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스즈키가 하야부사에다가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에 차량과의 간격을 맞춰가지고 천천히 그 차간거리를 유지해줄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줄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안 넣을 거다라고 썼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건 그냥 고속 투어링이 아니고 초고속 투어링 머신이기 때문에 앞에 차가 없다. 앞에 차가 없다. 앞에 차가 있는 걸 염두에 두지 않는다. 라는 데서 저는 없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넣어주셨더라고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니 그 뭔가 적용 속도가 200km 이상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디테일한 것도 재밌네요. 비상정지 신호 요새 최근에 들어가는 건데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정차했을 때 비상 깜빡이가 켜지는 그런 것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세시도 변경점이 좀 있죠. 세시의 변경점은 어떻게 됩니까? 트윈스파 알루미늄 프레임 그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그 이제 유연성과 강도 또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조금 더 저거를 해서 이제 밸런스도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일단 서브 프레임 무게가 700g 줄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 큰 덩치에 700g. 아 크죠. 네. 700g 빼기도 힘든데. 700g 매끈이. 일단 저는 그 신형 하야부사가 출시한다고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그 엔진이었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게 디자인이었고 그 다음에 무게였거든요. 얼마나 가벼워졌나? 사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의 하야부사가 워낙 덩치가 있는 모델이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그 풀사이즈 어드벤처들도 감량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얼마나 줄였냐가 궁금했는데 지금 공개된 스펙으로는 그 총 중량 265k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운행 중량인가요? 네, 그 정도면은 아마 그 GS 어드벤처 정도보다 가볍지 않을까.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트고나 하야부사가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되게 고난이도의 스포츠 바이크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트고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트고도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었고 그 사람들이 되게 장년층들도 되게 편하게 탈 수 있을 만큼 되게 친절한 바이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그 무게가 높고 그 스포츠 바이크가 이 정도 무게가 다 나온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하야부사라면 뭐 문제 없는 무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야부사 무겁다, 크다, 뚱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도 그렇게 잘 타고 다니시는 걸 보면 그 무게 실질적인 무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라이딩 포지션에서 조금 더 편해졌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런 얘기도 이번에 있었어요. 그 수치상으로 보면 핸들바가 12mm 정도 안쪽으로 당겨져서 사실 저는 기존의 하야부사는 타보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현역으로 많이 뛰고 있는 하야부사들 보면 그 굉장히 옛날 바이크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시트는 굉장히 멀리 있고 핸들바가 진짜 멀리 있어서 시트와 이 탱크와의 거의 상당히 긴 편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야부사가 추구하는 초고속 투어러로서의 그 포지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숙여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요번에 이게 12mm가 가까워진 건 사실은 큰 변화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2mm면 1.2cm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 정도이지만 그 약간의 변화로도 훨씬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변경을 어쨌든 스즈키 쪽에서 생각을 하고 실현을 한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리바이즈, 약간의 조정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저는 이 현대적인 라이더들에게는 사실 그 초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형태는 유지를 하되 약간 더 편의성 있게 가져오지 않았나. 제가 오프로드 바이크 같은 거 보면은 핸들바 이렇게 미리 조정해가지고 각도 조절하잖아요. 그건데 그것도 1mm씩 조절하는 건데도 되게 차이를 크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1.2mm, 그러니까 12mm면은 굉장히 더 편해졌을 것 같네요. 네. 그건 한번 타보면 네.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영상 안에서도 봤지만 타이어도 이제 브리지스톤과 공동으로 개발 전용 설계에 가깝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사실 브리지스톤 배틀렉스 타이어 텔렉스. 끝내주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300km를 돌파하는 시절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도 사실은 타이어의 발전이 되게 주요했어요. 그 이전 세대에는 사실은 타이어가 못 버텨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공포 도시전설처럼 있었단 말이죠. 300km를 넘기면 타이어가 파열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단계들을 넘어오는 데서 타이어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타이어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서스펜션 같은 경우 이 정도 플래그십 스포츠 투어링이라고 하면 최신의 어떤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거 넣어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죠? 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KYB 앞 전후로 KYB를 적용시켜 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브랜드만으로 서스펜션의 질이나 그 등급을 나누는 게 사실은 거의 뭐 편협한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지나치면서 봤던 이 런칭 영상에서 120mm의 트래블 간격이라고 그랬나요? 프론트가. 그리고 하야부사 같이 덩치가 크고 굉장히 무겁고, 특히나 이번 신형 하야부사에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프론트 하중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고 했어요. 프론트 하중을 늘림으로써 핸들링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스포츠성을 더 높이는 방향. 그렇다면은 이 전체의 무게가 길게 뻗어 있는 데서도 프론트에다 무게를 주니까 프론트 포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슈퍼바이크의 프론트 포크랑은 또 설정이 달라야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스즈키가 고민을 한 끝에 선택한 결과이니 뭐 나쁜 선택일 리는 없겠다라고 한번 믿어보는 걸로. 일단 조절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이더가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저는 여기서 이어서 이제 가격 얘기까지 하고 싶은데, 아마도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갔으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항상 그렇게 하지 그걸 그쵸. 하는 편을 선택하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에 합리적 제품을 만든다. 그 스즈키가 하는 얘기가 혼다예요. 있죠.
스즈키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아 좋은 저희가 봅니다. 제품을 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어렵다. 없다. 맞죠. 하지만 스즈키는 그걸 해낸다라고 항상 그 강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 선택을 했을 것 같고, 그 또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서스펜션의 브랜드나 뭐가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주시는 거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라이더들이 또 그 정도의 성능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야부사가 좋은 가격에 공급이 된다면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이거를 더 좋은 서스펜션을 장착을 해도, 애프터마켓에서 장착을 해도 얼마든지. 네, 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준하는 그 가격에 딱 해서 원하는 스펙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해주신 조건희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스즈키는 이 모델의 그 궁극성을 어디다 두느냐, 궁극의 슈퍼스포츠도 아니고 궁극의 편안함을 강조하는 투어링도 아니고 그 중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기도 해야 되고 빠르기도 부드럽기도 해야 되고 단단하고 탄탄하게 받쳐주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되게 복합적인 영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굉장히 특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스즈키가 그냥 하진 않았을 거다. 스즈키는 이유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야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라이더들한테 타겟팅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고객층이 이 하야부사의 출시를 반길까요? 일단은 누가 좋아하시죠? 2세대 하야부사 타시던 분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하야부사 라이더분들 중에서는 1세대 때 꿈꾸셨던 분들이나 1세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야부사를 타고 싶어 하세요. 신형 나오면 2세대로 넘어왔을 때 그래서 폭발했던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점점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라던가 그 뭐랄까 사회 안정 상태에 따라서 사실 선택하는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의 하야부사를 알고 있고 신형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무조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은 고인물들이 일단 환영하실 거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경력이 조금 찬? 전 하야부사라는 게 있었대. 네. 그런데 이제 라이딩 실력도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스포츠나 이제 리터급, 오버리터급을 보던 이제 젊은 라이더들, 혹은 이제 한 5, 6년 차 된 정도의 라이더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하야부사. 그리고 뭔가 끝판왕을 원하는데 그렇다고 나는 완전히 아저씨들 투어링은 싫어 하는 사람들. 네. 연비 감당될까요? 모터사이클 타면서 연비 걱정하면은 그렇죠. 고급류 안 넣으세요? 네. 고급류 넣으시죠. PCX 타야죠. 연비 걱정되면.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가격 예측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조건희 기자가 많이 조사를 했네요. 이거 또 작두 함부로 타다가 네, 피 많이 볼 텐데 이걸 조금 이미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두 위로. 그러면 제가 지금 유로 가격을 두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또 영국 파운드 가격, 그리고 미국 MSRP 가격, 그리고 인도 루피 가격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또 미국 지금 MSRP도 이제 조금 이제 세금이나 어떤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해외 가격이 한 2,400만 원에서 한 2,600만 원 정도 환율 대비로 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냥 저희 그 코리아에서 팔고 있는 그 모델들만 봤을 때 저희끼리 아까 이민우 기자랑 얘기를 했는데 왠지 R보다 비싸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하야부사가 1,999만 원이었기 때문에 2,600만 원대까지 올라갈까라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다시 해외 사이트를 가서 R1000 가격이랑 R1000R 가격을 봤는데, 하야부사가 어느 나라는 R1000R보다 높은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R1000과 R1000R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합리적인 가격 나오겠네. 3천만 원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보통 2천만 원 조금만 넘기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제가 또 아까 그 조금 취재를 또 좀 해봤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도 저희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2,500선? 아니요. 그 알천 알천과 알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알천 아래 가격이 2,5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또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 그렇죠. 우리가 예상이지만 예상이기 때문에 알천이 2,129만 원이고 네. 알천 알이 2,376만 원입니다. 그럼 되게 좋은 가격 나오겠네. 그래서 더 욕심 안 바라고 어. 한 2,300 초반 정도만 돼도 2299 괜찮다. 2299 네. 1999년에 출시한 하야부사 2,999만 1,999만 원 팔았거든요. 2,199만 원이면 딱 좋겠다 근데 그러면. 근데 2,199만 원이면 21년도에 99년 21년하고 99년 2199 200은 넘어가지 않을까? 2000 2,200은. 그냥 해본 소리예요. 네. 그럼 많이 타시겠네. 그러니까 사실상 알천 R의 가격선 아래에 포지셔닝이 된다면 사실상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대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투어링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훨씬 요 포지션보다는 훨씬 더 훨씬 높죠. 높잖아요. 그쵸. 한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높으니까 사실상 그 많은 라이더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가격대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야부사는 지금 하마마스 일본 하마마스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하마마스 공장에서 지금 알천도 생산이 되는데 그 모델의 가격들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국내가 훨씬 더 조금 가격이 좋거든요. 경쟁력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뭐 그거는 물류나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 하야부사도 2,500 미만. 네. 그래 뭐 2,200, 300 얘기하면은 큰일 나니까 2,500 미만. 그 종합해서 제 생각에는 알천 알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다거나 그 언저리라고 하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래그십이니까요. 심리적 마지노선도 한 2,400, 500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니면 뭐 그 정도여도 네, 좀 아이고 훌륭하죠. 네, 훌륭한 가격일 것 같아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기대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근데 어떤 건가요? 서킷에서 네. 프레스 런칭을 하고 우리 강 회장님께서 수트를 입고 하야부사를 타고 한 바퀴를 확 돌고선 패덕으로 싹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탁 헬멧 벗었는데 백발에 성성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탁 이거 쓰지 말자. 이제 스킷 코리아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최대한 빨리 런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상반기 안에는 출시가 되기를 저희도 한번 희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사전에 또 그 인증 정보 등록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얼마만큼 빨리 되냐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 뭐 조금 이거는 뭐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국내 시장보다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중요도가 훨씬 더 크고 스즈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네, 시장 규모 자체가 그쵸.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예상하기로는 지금 해외 미디어들에서는 지금 유럽이나 그쪽은 뭐 3월이나 2월 출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보단 조금 늦을 것 같고 확실하게 늦을 거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빨리 땡겨 온다는 입장이셨고요. 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행사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미동적이겠죠. 같은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행사를 하면 라이더 좋겠다. 행사를 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국 대리점에 시승차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시승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야부사는 안 타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믿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스즈키는 타보면은 아 그렇지. 네. 스맨 엔진의 필링. 스맨 하는 거지 진짜. 그 아까 나온 그 뭐 밸브가 뭐 이게 더 길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토크감을 느낀다면 안 살 수가 없다. 혹시 그러면 다음 스즈키의 뉴 모델로 기대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뭐 모델 교체 주기가 다가온 모델들이 있겠죠. 아직 21년식을 발표 안 한 모델 중에. 뭐 있나요? 지금 몰라서. 보니까 V스토로는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보여주고 네, 해외를 네. 봤을 때는 사실 스즈키는 거의 다 그대로. 이번에 그 공개한 게 첫 번째 모델 공개라고 한 거 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반응 보면은 보통 버그만 얘기가 많던데, 아, 예, 버그만이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가 저는 많던데, 버그만보다는 뭐 베스트셀러 S1000이지 않을까요? S1000도 기대해볼 만한. 21년식이 발표가 안 된 거 보니까 아 그래요. 그 버그만에 비하면 되게 눈이 작아지네요. 진짜 버그만 나오면 죽이겠다. 버그만도 모델 교체 주기가 버그만 사실 꽤 650은 됐죠. 없어졌죠. 네. 650은 훨씬 전에 그 사실 버그만은 사실상 초대 버그만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거의 하야부사랑 거의 같았어요. 하야부사처럼 거의 그대로 그대로 디자인도 거의 유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왔고, 물론 초창기 디자인이나 나중에는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구동계라든가 그 시스템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명차죠. 근데 버그만은 약간 그 이제 그러니까 몇 번째 모델로 발표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모델이지 않을까요? 지금 맞아요. 발표를 한다고 그래도 네. 매뉴얼 모터사이클, 대형 모터사이클 네. 순서대로 간 다음에 그렇겠죠. 네. 스쿠터가 아마 공개가 되겠죠. 아니, 또 스즈키가 지금 카타나를 부활시켰고 또 작년에 1050 ST 같은 경우는 DR의 헤리티지를 입은 모델이었고 이번에 하야부사였잖아요. 그래서 버그만 정도 되는 모델이면 그 메인으로 뭔가 스포츠 메인으로 받아야 된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딱 그 2022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지 괜찮아요. 않을까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스즈키는 다 계획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즈키는 또 이렇게 좀 이번에 발표가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스즈키는 항상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시하기 바로 직전에 글로벌 런칭을 하고 바로 이제 유럽 시장 기준으로 이제 라이더들한테 판매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만날 수 있게끔 한다. 좋은 방법이네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여기 이슈 계속 했지만 약간 너무 신모델 효과가 멀어요.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이슈가 될 때 바로 터지지를 않으니까 네.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또 스즈키가 또 이제 뒤에서 쓱 거망하다가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럼 마무리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즈키 하야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스즈키는 앞으로도 스즈키 모터사이클 글로벌 살롱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도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스즈키 이슈가 또 있을 때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슈와 네. 함께하는 네. 모토 이슈.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맨.